제 아들한테 징역을 선고한 판사가 그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제 손으로 꺼내주면서 저는 내내 이를 악물었어요. 분해서가 아니었어요. 울지 않으려고요. 12번째 병실 끝방. 아무도 없는 병동 복도를 대걸레로 닦으면서 저는 그 방 앞에서 처음 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60이 넘은 청소부 할머니입니다. 이름은 박복순이에요. 억울합니다, 강 판사님.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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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말을 10년 동안 혼자 해왔어요.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외아들 민준이는 22살에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현장 소장 횡령에 휘말렸어요. 아이가 한 짓이 아니었는데 증거가 조작됐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나던 날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주심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리는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서류 한 장 있는 것과 같았겠지요? 그런데 제 아들은 그 한마디에 2년 6개월이 날아갔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떨구던 그 각도를 저는 지금도 눈에 그릴 수 있습니다. 그날 판결을 내린 판사 이름을 저는 압니다. 강무원. 지금은 출소한 민준이가 어딘가에 살고 있겠지만 저한테 연락이 없어요. 제가 당신을 못 구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버스 2번 갈아타고 노인 전문 병원 청소부로 출근하는 생활을 7년째 하고 있어요. 몸이 힘들면 마음이 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야간 청소를 자청했습니다. 지하 1층 치매 병동. 어차피 집에 가봤자 혼자니까요. 치매 병동 복도는 밤이면 조용합니다. 물소리, 대걸레 끊는 소리,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3달 전부터 달랐습니다. 12번째 병실 끝방. 거기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낮은 목소리.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숫자를 세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방 앞에 설 때마다 저는 대걸레를 멈췄어요. 왜 멈추추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멈춰졌어요. 야간 경비가 순찰할 때 그 방 앞에서 2박자를 머뭇거렸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그리고 지나쳤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주임 간호사 혼자만 그 방에 들어갔어요. 열쇠도 주임이 직접 관리했습니다. 청소도 주임이 직접 했고 다른 직원은 들여다볼 수 없었어요. 면회 기록이 없었습니다. 가족 1명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주임 간호사가 약 쟁반을 들고 그 방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저는 수레를 세우고 그 쟁반을 봤어요. 약이 2가지였어요. 하나는 흰 알약이었는데 다른 병실 환자들한테는 주지 않는 거였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병원 청소를 했어요. 수면제가 어떻게 생겼는지쯤은 압니다. 손이 멈췄어요. 복도에 저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야간 경비가 순찰을 마치고 돌아간 뒤였어요. 저는 12번째 방 앞을 지나다가 발을 멈췄습니다.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또렷했어요. 숫자를 세는 목소리였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멈췄다가 다시. 하나, 둘, 셋. 저는 대걸레를 세워두고 방문에 귀를 댔어요. 사람이 있소? 저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문 밖에 누가 있는 거요?
거기 청소부 아니요? 예, 청소하는 사람인데요. 방 안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나를 법원까지 데려다 주면 30억을 주겠소. 치매 어르신이 헛소리를 하는 거겠지 싶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방에 감금된 거요. 치매가 아니오. 멀쩡하오. 나는 강무원이요. 대법원 부장판사 지냈소. 숨이 멎었습니다. 강무원. 복도 벽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대걸레 손잡이를 쥔 손바닥 안에서 땀이 났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던 그 목소리. 차분하고 낮고 전혀 흔들리지 않던 그 목소리가 지금 이 문 안에 있어요. 지금 저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떨구던 그 법정에서 그 아이 이름 뒤에 죄명을 붙여 읽어내린 사람이 저는 복도벽에 등을 기대고 섰어요. 무릎이 갈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는 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야간 주임이 그 방에서 나오면서 동료한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전원 지시가 떨어졌대. 전남 쪽 어딘가라던데. 섬이라고 하던데. 뭐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가족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멀리 보내요? 우리가 알 거 없어. 그냥 지시대로 하는 거지. 저는 수레를 밀면서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안쪽이 요동쳤어요. 이번 주, 섬.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구해야 할 이유가 뭔가. 이 사람은 제 아들한테 죄명을 붙인 판사예요. 저는 이 사람이 싫었습니다. 지금도 싫어요. 근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요. 이 사람이 섬으로 사라지면, 죽어서 입을 다물면 민준이가 억울했다는 사실도 같이 묻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그냥 묻혀버린 것처럼. 그걸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앉았어요. 민준아, 엄마가 잘못한 게 있다. 그때 엄마가 더 싸웠어야 했는데.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포기한 게 아니었는데 그냥 지쳐버렸어. 이번엔 지치지 않을게. 열쇠가 문제였습니다. 병동 책임자 사무실 서랍에 스페어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사무실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손잡이를 살짝 건드려 봤어요. 잠겼어요. 다음 날도 잠겼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복도 청소를 마치고 지나가는데 사무실 안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책임자가 복도 쪽으로 걸어 나오다가 전화를 받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바람에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요. 저는 수레를 세웠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랍 2번째 칸.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밤에 다시 12번째 방으로 갔어요. 어르신, 있소. 내일 밤에 나갈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24년 전에 오씨 건설 횡령 사건. 기억하시나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낮게 말했어요. 오민준.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기억하는 거였어요.
이름까지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문틀을 손으로 잡았어요. 어르신이 직접 판결 내리셨잖아요. 그 아이 억울한 거 알고 계셨나요?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민준이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던 날, 방청석에서 저는 눈물도 못 흘렸습니다. 소리도 못 냈어요. 손만 꽉 쥐고 앉아 있었어요. 그게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이 사람. 저는 입 안에서 뭔가를 씹어 삼켰어요. 내일 밤이에요. 그 말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두려웠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몰랐어요. 이 병원이 왜 이 판사를 가두고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근데 알아요. 잘못된 거라는 건 압니다. 사람을 가두는 건 잘못된 거니까요. 설령 그 사람이 저한테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저는 새벽에 민준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엄마 잘 있어. 네 생각했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퇴근하는 척하다 뒤로 돌아 병동 지하 창고에 숨었어요. 청소 수레 사이에 박스를 쌓아두고 그 안에 쪼그려 앉아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무릎도 아팠어요.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20분이 되자 경비원 발소리가 경비실 방향으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저렸습니다. 12번째 방 앞에 섰어요. 열쇠를 꽂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노인이 깨어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왔구먼. 네, 왔어요. 저는 억제대를 풀었습니다. 손목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억지제대 자국 주변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목을 잡고 노인을 일으켰어요. 어르신,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다리가 말을 안 들소. 노인이 거의 저한테 기대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팔 힘이 셉니다. 20년 동안 세제통을 들고 환자를 씻겼으니까요. 어르신, 몸으로만 따라오세요. 노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상구 문에 카드를 댔어요. 삐 하고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들었어요. 주차장을 가로질러 외부 문을 밀었습니다. 열렸어요. 바깥 공기가 코를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병원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뛰어야 했어요, 어르신. 알겠소.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뛰시오. 저는 노인의 팔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그리고 뛰었습니다. 뒤에서 경비원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골목을 한번 꺾었을 때였습니다. 노인의 무릎이 꺾였어요. 그냥 무너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노인의 몸을 받아 안았어요. 어르신, 버텨요. 발소리가 가까웠습니다. 저는 노인을 끌어 담벼락 쪽으로 붙었어요. 어두운 벽에 등을 밀착시켰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발소리가 지나쳤습니다. 2박자, 3박자.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슈퍼 처마 밑에 노인을 앉혔습니다. 노인이 가슴을 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고맙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어르신, 왜 여기 감금됐어요? 나를 가둔 건 내가 20년 넘게 뒷돈을 받고 판결을 내려준 사람들이요.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을 고발하려 했거든. 그러다 먼저 당한 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노인을 봤습니다. 뒷돈, 판결, 20년. 저한테 이실 직고 해 주셔야 해요. 제 아들 사건이 그 목록에 있어요. 어두운 데서 눈이 마주쳤어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소.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알면서도 증명하지 못해서 억울했던 거지 몰랐던 건 아니었어요. 나쁜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셨나요? 받았소. 그때는 그게 관행이었소. 관행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지 않아요? 노인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맞소. 저는 눈을 뜨고 노인을 바라봤어요. 노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진짜로 말하는 건지 살기 위해 말하는 건지 저는 아직 몰랐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기록이 있소.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제 손으로 작성해 둔 기록. 20년이 넘는 판결 목록. 돈이 오간 기록. 지시를 내린 사람들 이름. 그게 어딨어요? 여기 있소. 노인이 환자복 안쪽 깊은 곳을 손으로 더듬었어요. 그리고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감을 뜯고 꼭 꿰매어 넣은 거였어요. 감금당해 있으면서도 이걸 몸에 달고 버텨온 거잖아요. 저는 그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찜질방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10년 살면서 알아둔 곳이었습니다. 수면복으로 갈아입히고 구석자리에 눕혔어요.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노인이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앉아오. 저는 지킬게요. 도망칠 생각 없소. 이미 도망칠 기력도 없고.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냥 자 보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저는 노인 옆에 앉아서 밤을 지켰습니다. 노인이 잠드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이 밉냐고요? 밉습니다. 지금도 밉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알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 두 가지를 함께 갖고 밤을 버텼습니다. 새벽에 노인이 깨서 저를 봤어요. 안 잤소? 좀 잤어요. 노인이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오민준. 저는 들었습니다. 그 판결 때 위에서 지시가 있었소. 현장 소장을 살려주는 대신 오민준한테 죄들을 씌우라는 지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 따랐소. 알면서도. 노인의 목소리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소. 저는 그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민준이가 보낸 2년 6개월이 이 말로 되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일어났어요. 민준아, 엄마가 늦었다. 미안하다. 이제 할게. 가요, 어르신.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노인은 찜질방 수면복에 빌린 외투를 걸쳤어요. 버스가 덜컹거렸습니다. 노인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몇 달을 창문 없는 방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음료를 꺼내드렸어요. 노인이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손목에 억제대 자국이 아직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뒷문으로 탄 사람들 중에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선이 버스 안을 훑고 있었어요.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모자 눌러 쓰세요. 노인이 조용히 모자를 내렸어요. 저는 창밖을 보는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향했어요. 멈췄습니다. 저는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내려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남자들도 내렸어요. 저는 골목으로 틀었어요.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오전에 문을 여는 시장. 할머니들이 좌판을 펼치고 있었어요. 생선 비린내, 야채 냄새, 사람 사는 냄새.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 할머니 좌판 앞에서 멈췄어요. 할머니, 이 어르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노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뒤로 들어가 계세요. 저는 돌아섰어요. 저 사람들이요. 거기 양복 입은 분들? 우리 어르신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누구예요? 시장 할머니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아니, 저 양반들이 왜 저래?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남자 한 명이 사람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어요. 비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힘껏.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 아침에 노인 팔 잡으려 해요? 시장 할머니 한 명이 남자 앞을 막아섰어요. 또 한 명이 옆에 붙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남자들이 버벅거렸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인이 좌판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시장 뒤편 골목으로 빠졌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법원으로 가요. 빨리요. 우리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노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택시 창밖으로 평범한 아침이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아이들 손잡고 가는 부모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 속 USB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 안에 민준이 이름이 들어있을 수 있었어요. 억울했다는 증거가 들어있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 정문 앞에 섰어요. 저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걷겠소. 노인이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발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민원실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술하러 왔는데요. 그때 노인이 옆에서 말했어요. 나는 강무원이요. 판사 출신이요. 부정 판결 관련 자진 진술하러 왔소. 20년치요. 민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마치고 우리를 다시 봤습니다. 표정이 달랐어요.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노인이 환자복 차림이었어요. 지갑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뭔가를 더 말하려 했어요. 그때 노인이 USB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있소.
제 목소리도 있고, 관계된 사람들 이름도 있고, 날짜도 다 있어. 들어봐요. 직원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여기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담당자가 내려왔어요.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진술서를 쓰겠소? 작은 면담실이었어요. 노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어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보호자 분이세요? 그냥 같이 왔어요. 노인이 거들었습니다. 이분이 나를 데려다 준 사람이요. 데려다 준 사람? 그게 제가 이 사람한테 한 것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 사람한테는 전부였던 거겠지요? 노인이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들었어요.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금액들이 나왔어요. 날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들렸어요. 오씨 건설 횡령 사건 2002년 피고인 오민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실제 주범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현장 소장 측의 요청에 따라 판결을 내렸음.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끊겼어요. 담당자의 펜이 종이 위를 긁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민준이 이름이 그 종이 위에 적히고 있었어요. 억울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버스 2번 갈아타고 치매 병동 복도를 닦으면서 버텨온 게 그 세월이었어요. 지금 그 세월이 저 종이 위에 적히고 있었습니다. 목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그냥 흘렀어요. 무릎 위에 올려둔 손등 위로 뜨거운 게 떨어졌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어요. 담당자가 계속 받아 적었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어요. 밖에서 분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당자가 잠시 나갔다 왔어요. 연락이 됐습니다. 재심 청구 절차 관련해서 담당 부서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재심. 20년 동안 얼마나 원했는지 모릅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는 저한테는 꿈 같은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들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더 났습니다. 그때 옆에서 손이 왔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제 손 위에 얹혔어요. 노인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얹어두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어요. 억제대 자국이 있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봤어요. 세제를 오래 써서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두 손이 모양은 달랐지만 둘 다 많이 낡아 있었어요. 저는 그냥 그 손을 두었습니다. 그것으로 됐어요. 노인이 진술을 마쳤습니다. USB를 제출했어요. 우리는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법원 마당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오? 민준이한테 연락이 가도 돼요? 오늘 있었던 일?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야지. 그 아이한테 먼저 알려야지. 저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민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야,
그 말을 겨우 했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이 지나서야 들리는 말이었어요. 노인이 옆에서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나무에 새순이 나고 있었어요. 작고 연한 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그 새순을 바라봤어요. 오래, 오래. 우리 집 이야기 채널에는 아직 전해드리지 못한 사연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해두시면 그 이야기들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